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이동복 선배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4.7 보궐선거에 대해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이 4.7 선거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국의 21개 선거구에서 대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서울과 부산이죠. 서울과 부산이지만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완전히 압승을 거뒀죠. 이 21개 이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 그것도 전라남도북도에 2개씩인가? 네. 2개 지방의회 의원 빼놓고는 전국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모두 이겼고, 그 중에서 이제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에요. 바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앞으로 11달 후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의 예고편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선거였는데, 바로 그러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압승을 거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를 해주는 게 있죠. 가장 큰 것은 우선 내년 선거에서 야당이 희망을 갖출 수 있다. 국민이 희망을 갖출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 면에서, 네. 정치 의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따진다면은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서울과 부산 시민이 대표한다. 이번 4.7 선거가 끝나고 4.7 선거에 여러 가지 이제 뒤풀이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뒤풀이가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뒤풀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이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있었던 4.15 총선. 네. 총선 결과가 아주 웃기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총선 결과에서 300개의 국회의석 가운데서 사실상 180석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 휩쓸어가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납득을 못하죠. 네. 그 납득을 못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죠. 네. 과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이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 장치지만은 선거의 공정성은 역사 이래로 항상 있어 왔어요. 정도의 차이겠죠. 정도의 차이죠.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거라는 것은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단이 선거운동이란 말이죠. 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그 후보자와 또 후보자를 내놓는 정당이 유권자하고 접촉을 해서 네. 그 접촉되는 면을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유권자를 납득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단 말이죠. 네. 이 작용에 불법적인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 선거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규제를 하죠. 인류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선거법 장치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 선거법 장치들은 항상 그 안에 그 정치에 참여해서 주류를 이루는 세력 간에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좀 눈을 봐주고 좀 페어플레이를 조금 망가뜨리는 부분도 서로 용납을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방법을 가지고 가리는 사람을 가려내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 선거 부정 시비는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1958년부터 15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이 정치 현실을 커버했고, 그 뒤에도 이제 정치 일선에 좀 들락날락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 바로 선거를 하되 후보자나 후보자를 내놓는 정당하고 유권자하고 직접 피부적인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후보자를 알리는 활동을 본인이 하지 말고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후보자하고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TV 대담이나 네. 라디오 대담이나 신문 대담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들 간에 소위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 선거를 하면은 나는 선거 부정은 방지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반론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결과로서는 이 선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이 신뢰 네. 이것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정도가 지나치면은 아예 그것이 더 보편화가 돼가지고 그런 선거 부정을 하는 것이 아주 accepted된 그 practice가 네. 돼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지금 그 선거에 있어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중요한 민주주의적 기법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 이번 2020년 대선이 아주 엄청난 그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 4.15 작년 선거 때도 거기에 동조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생각으로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그 정권 근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소위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이 네. 물론 있었고 네. 근데 그것은 완전히 대세를 좌우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네. 있는데 사실은 1960년에 있었던 3.15 정부통령 선거 이후에 네.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 선거 결과를 전국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공작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아날로그적 방식의 뭐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작년 4.15 때 그 우리가 전에 겪었지 네. 못했던 방식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네. 우리가 의문을 지어버릴 수가 없는 네. 것이 작년에 어떤 의문이 생겼느냐 하면은 2006년부터 그 정부가 개표하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하는데 전산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전산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규모로 아주 체계적으로 개표 결과를 조직적으로 변조시킬 수 있는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이제 방식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작년 4.15 때 그런 방식이 등장했다고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런 선거 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치 집단이 이걸 잘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치 집단 가운데서는 여야가 있고 네. 부정 행위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게 여당이고 네. 야당이 거기서 혜택을 박탈당한다면 야당이 여기 대해서 아주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네. 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제1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고 네. 특히 작년부터 소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한 뒤에 지금은 국민의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제1야당이 이 문제를 전혀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4.15 선거 후에 그 야당 차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당이 픽업을 안 하고 그 몇몇 후보자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선거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가령 작년 4.15 정선거 때는 전국적으로 130여 개 구역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선거무효 소송이 그 중에 한 10여 개 구역만 후보들이 하고 나머지 120여 개는 후보가 아니라 가로세로 연구소가 네네. 그 선거소송을 지금 다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이후 이 선거소송은 선거법에 의해서 개표 끝나고 1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돼야 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법원이 심리를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
전혀 한 건도 심리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규명하는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만약에 이런 방식의 선거 불공정 행위가 용납이 되면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야말로 허나마나 선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권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 다시 또 그런 의심되는 선거,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선거 이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차원 말고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정말 철저하게 감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난 4.7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야당이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한 것 같고 4.7 선거를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속 시원한 돌파구가 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이번 4.7 선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못 끌어냈다면은 바로 내년 대선에 적시로가 켜졌다. 근데 이제 이번 4.7 선거도 지금 현 시점에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일부 관측자들 가운데서는 이번 4.7 선거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주장은 서울의 25개구, 부산의 6개구, 그 서울의 경우는 그 424개도 에서 그 이제 이루어진 선거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간에 사전 투표가 대략 한 20%에서 25% 사이에 쭉 나오는데 사전 투표와 그 당일 투표의 개표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나 같은 모 유권자 집단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가 20%, 당일 투표가 70%라면은 당일 투표의 여야의 득표 비율이 4대 6으로 그 국민의힘한테 유리했다면은 그 사전 투표도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 합리적인데 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은 약 10%인가 10여 % 정도로 해서 거의 균일하게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투표 분류기나 집계기나 여기에 전산장치를 가지고 장난을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규명할 필요를 제기한다 하는 그런 그 논의를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어떤 그 뚜렷한 그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년 대선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위험한 불장난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을 뿐더러 이번 4.7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했잖아요. 대패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선거에서 필승을 위해서 뭔가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사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금 같은 사람은 일부러 패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쎄, 그런 주장을 하는 논객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번 4.7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봐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붙인다는 것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번 선거는 여당이 졌지만은 패배한 사람은 한쪽은 있지만은 승리한 쪽은 없다. 그건 뭘 말하느냐? 여당이 패배했지 야당이 이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억지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패인 분석이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가 별로 없어요. 이번 패인 분석은 거의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결론이 나 있어요. 뭐냐면 여당이 그동안 해온 일 전체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부정을 하고 배척을 한 거다. 무슨 그중에 특정적으로 어떤 분야 정책이 나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로 2017년 5월 10일 날 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씨가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테마가 뭐냐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째로 부정된 것이 국정 전반에서 전역에서 일어났다. 경쟁과 과정 결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 완전히
그 뒤집힌 데 대한 국민들의 좌절감. 네. 그리고 그 좌절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번에 눈에 띄게 나온 것이 부동산. 20대와 30대인데.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급성적인 것이 이제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국정 문제도 부동산 문제가 특히 부각됐고 특히 나는 선배님 말씀에 20, 30대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돌아선 것이죠. 나는 부동산 문제보다는 네. 조국이라고 생각해. 조국. 조국이라고 조국은 상징되는 4.15 총선 때 나타났어야 되는데 네. 안 나타났는데 그 뒤에 네. 그 반작용이 커진 것이 4.15 총선거 때까지는 적폐 청산. 네. 적폐 청산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 있어서 네. 그 이 문재인 정권의 진면모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4.15 총선 후에 아주 부각된 게 조국 사태고 조국 사태가 단순히 조국 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 사태가 추미애 문제, 네. 그 윤석열 문제, 네. 그리고 검찰 개혁 뭐 이런 문제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젊은이들이 경쟁과 과정 결과에 대한 그 문재인의 총들이체로 허위다, 사기다 하는 데 대한 좌절감, 그 좌절감이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생활면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적폐 프레임이 무너진 거다. 무너지고 뭐 거기에 대한 그 이 좌절감. 네. 이것이 이번 선거의 주된 동기가 되는데 그 동기가 표출된 가장 표면화된 그 상황이 바로 부동산 문제고 네. 부동산 문제 가운데서 결정적인 그 LH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20, 30대가 특히 돌아선 것은 특별히 더 덧붙이실 맛이 있으세요? 20, 30대 가운데서 20대 남자지. 네네. 20대 여자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30대도 많이 야권을 지지했죠. 30대도 그렇지만은 문제는 20대 남자가 그렇죠. 20대 남자가 그런데 이렇단 말이에요. 20대 18세, 19세를 포함해서 20대 남성이 오세훈 지지가 72.5%.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박영선 지지가 22.2%인데 반해서 여성 20대 이하는 오세훈 지지가 40.9%, 네. 박영선 지지가 44.0%로 박영선 지지가 많았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20대의 남자와 여자들이 반응하는 사회적 갈등 요소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신문에서 한 걸 보면은 20대가 가장 갈등 요인으로 느낀 것은 남녀 갈등이야. 아주 재밌는 그 현상이 나왔어요. 이 남녀 갈등이라는 것이 20대 남자하고 20대 여자가 표가 이렇게 달라진 그 원인을 이루는 것이다. 난 이렇게 봐요. 투표자들이 갈등으로 느낀 것 가운데 20대 가운데서 두 번째로 거론한 게 진보 보수 갈등이고 30대도 역시 진보 보수 갈등이고 40대는 톱으로 진보 보수 갈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것은 여전히 진보 보수 갈등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계속 추구해온 좌경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아주 저변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공포감이 살아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이 4.7 선거에서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걸 보면은 40대 남성이 박영선이를 51.3%를 오세훈이를 45.8%를 지지한 걸로 돼서 역시 여성 40대는 여성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정도 말하자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4.7 선거에서 표출된 이런 그 투표 성향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진행형은 열을 배척하는 성향이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이 성향은 내년 대선 때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내년 대선 때까지 남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4.7 선거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는 해요.